최근 중국이 적지 않은 고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매료되면서 저승사자 한복부터 사자보이즈 의상, 그리고 왕과 사는 남자에 등장하는 단종의 골룡포까지 앞다투어 대여해 입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한국이 자신들의 문화를 모방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시비를 걸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경주를 찾은 뒤 신라복을 입고 대릉원을 거니는 것이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불편함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라를 두고 자신들의 속국이었다고 주장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조선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대국과 속국의 관계를 강조하던 중국이었지만 신라복을 차려입은 외국인들이 첨성대 앞에서 감탄을 쏟아내는 모습을 두고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배경과 함께 최근 경주가 외국인들에게 교토와 비슷한 매력을 지닌 도시로 인식되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복 문화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계기 가운데 하나는 K-팝 데모넌터스 캐대에 등장한 사자보이즈 오빠들의 저승사자 복장이었습니다. 검은 도포와 갓을 갖춰 입은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경복궁과 덕수궁을 같은 차림으로 찾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해당 복장이 문화재청의 한복 무료 입장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장이 제한될 뻔했지만 결국 이것 역시 한복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며 출입이 허용됐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예상대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청나라 강씨 복장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왕과 사는 남자 속 단종의 골룡포가 새로운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골룡포를 입고 경복궁과 문경세제를 방문하는 모습이 늘어나자 중국에서는 이번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황제의 유복을 조선의 왕이 모방했다는 식의 비판이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골룡포가 중국 복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숨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두고 과도한 논란이 벌어진 셈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여러 차례의 문화대 혁명을 거치며 전통 문화가 크게 훼손된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조선의 골룡포는 오히려 중국에서 최초로 요구했던 복식 규정에 매우 충실하게 남아있는 사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라복 문제에 이르러서는 중국이 내세울 논리가 더욱 부족해집니다. 신라는 고려나 조선과는 달리 중국의 책봉 체제와 조공 질서에 상대적으로 덜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국통일 이후에는 자체 연호를 사용한 시기도 있었고 당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면서도 독자적인 문화 양식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결국 중국이 신라까지 자신들의 속국이었다고 주장하기에는 역사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라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대릉원을 거닐며 한국의 고대 문화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사자보이즈의 저승사자 한복을 두고는 강씨를 닮았다고 했고 왕과 사는 남자의 골룡포를 두고는 황제 복식을 따라 했다고 주장했던 중국이지만 신라복 앞에서는 유독 조용합니다. 바로 그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묘한 통쾌함을 안겨주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황리단길과 대릉원 인근 그리고 교촌마을 일대에는 한복 대여 업체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빌려 입는 옷은 단순히 조선시대 한복만이 아닙니다. 신라시대 복식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활한복은 물론 궁중의상, 신라복, 개화기 복장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크게 확장됐는데요. 최근에는 첨성대 주변에서 신라복을 착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는 모습이 여러 장면에 포착됐습니다. 그렇게 촬영된 사진들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이를 본 또 다른 해외 여행객들이 경주를 방문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경복궁을 배경으로 조선시대 의상을 체험하고 경주에서는 신라 복장을 갖춰 입는 방식의 역사, 체험, 여행이 하나의 완성된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변화는 더욱 뚜렷합니다. 지난해 경주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 수는 520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도보다 30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방문객은 138만 명에 달했고 1년 사이 17% 성장했습니다. 특히 황리단길과 대릉원을 찾은 방문객 규모는 872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년보다 95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24,739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포인트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황리단길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예전에는 주말 중심으로 손님이 몰렸지만 최근에는 평일에도 유동인구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 관광객 증가가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거리에서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인기가 낮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궁과 월지, 과거 안압지로 불렸던 신라왕궁 별궁터가 대표적입니다. 해가 저물면 조명이 켜지고 잔잔한 수면 위에는 고풍스러운 신라 건축물이 그림처럼 비쳐오릅니다. 이 장관이 SNS를 통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교토의 야경 사진과 함께 비교되며 한국에도 이런 분위기의 도시가 있었느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동궁과 월지는 온라인 사전 예매 없이는 야간 관람이 쉽지 않을 만큼 많은 방문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성대 인근 동부사적지 일대에서는 코스모스와 양귀비, 연잎이 어우러진 꽃단지까지 조성되면서 또 다른 SNS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낮에는 신라복을 입고 황리단길과 대릉원을 둘러보고 밤에는 동궁과 월지의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며 일정을 마무리하는 코스가 완성된 것입니다. 경주시장 권한대행이 경주의 천년 역사와 계절별 꽃경관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대표 관광 공간을 조성해 사계절 내내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던 구상이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당일 일정만으로는 모두 둘러보기 어려워 하루 더 숙박을 선택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같은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주 열풍은 최근 높은 인기를 누리는 부산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대만 여행객들의 후기를 정리한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흥미로운 공통점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바로 많은 여행객들이 부산을 거점으로 삼고 5박 6일 일정을 보내는 동안 하루를 활용해 경주를 다녀오는 여행 패턴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에는 흥미로운 여행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이용해 경주역에 도착한 뒤 도시 곳곳을 둘러보고 다시 부산행 버스에 몸을 싣는 일정이 이제는 익숙한 여행 코스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부산은 오사카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경주는 점차 교토를 떠올리게 하는 도시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가 먹거리와 활기찬 도시 문화로 유명하다면 교토는 천년의 전통을 품은 고도이자 기모노를 입고 골목길을 산책하는 문화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은 해산물과 따뜻한 인심, 역동적인 도시 분위기로 여행객을 끌어들이고 있고 경주는 신라 천년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역사 도시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주와 교토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도 존재합니다. 교토에서 기모노를 착용하는 것은 일본 전통 문화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반면 경주에서 신라복을 입는 순간에는 중국조차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한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점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에 왕과 사는 남자가 만들어낸 새로운 관광 흐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은
단종의 골룡포를 대여한 뒤 문경세제 촬영장을 찾고 종로 청계천 위도교 일대에 세워진 안내문 앞에서 발길을 멈춥니다. 그곳은 단종이 유배를 떠나기 전 정순왕후와 마지막으로 이별했던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특히 정순왕후가 단종이 향한 동쪽 방향을 바라보며 마지막 배웅을 했다고 전해지는 지점에서는 감정이 북받쳐 눈시울을 붉히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까지 방문해 각종 기념품과 굿즈를 구입하며 일정을 마무리하는 코스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 단종 유배지인 청령포와 장릉을 방문한 관광객은 이미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관람객 수의 4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역 경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종이 즐겨 먹었다고 알려진 어수리나물 정식과 메밀전병, 울챙이 국수 같은 향토 음식을 맛보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드라마가 지역 전체를 새로운 관광지로 바꿔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이제 자연스럽게 경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복궁 앞에서는 저승사자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이 무료 입장을 시도합니다. 문경세제에서는 골룡포를 걸친 서양인이 조선의 왕이 된 듯 산길을 거닙니다. 그리고 경주 첨성대 앞에서는 금발의 여행객이 신라복을 입은 채 사진을 남깁니다. 이 세 장면이 하나로 연결되면 흥미로운 서사가 완성됩니다. 한국의 역사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막이 많은 작품을 꺼리는 서양 시청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어 작품인 왕과 사는 남자를 반복해서 시청하고 저승사자 스타일의 한복을 입고 서울 거리를 걷는 외국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경주가 더욱 많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도심과 경주 시내를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선제적으로 구축된다면 당일 여행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경주의 역사 건축물과 문화 공간이 교토의 사찰과 신사처럼 더욱 촘촘하게 연결돼야 진정한 의미의 역사 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화재청을 경주로 이전해 보다 집중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이 마땅한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한 채 지켜보는 신라의 땅, 천년고도 경주가 그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며 세계적인 역사 문화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산과 경주가 앞으로 오사카와 교토를 뛰어넘는 관광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